다음은 첫 번째 발표 섹션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정남 그룹장님이 국내외 ESG 공시제도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룹장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그룹장님은 ESG 전문가로 에코프론티어 책임 컨설턴트 3정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계시며 ESG 전략 및 사업화, ESG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SG 정보 공시의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김정남 그룹장님의 발표를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30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실까요 이제? 예. 뭐 인사는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국내 ESG 공시제도 말씀드릴 텐데요. 뭐 ESG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익히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많은 세미나나 지금 정보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말로 말씀드릴 거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오늘 뭐 OECD RBC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배포가 되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협약에 있었던 내용들 연선법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제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ESG의 현재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해라 뭐 하면 좋다가 아니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제 처벌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23년 조사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이나 각 지역별의 조사를 나눠서 보더라도 지금 가장 큰 ESG 관련된 또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큰 어젠다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 공시고요. 규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CS-DD라든지 뭐 공공만 시스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규제에 대한 이제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죠.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예, 정보 공시도 힘든데 규제까지 걸려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자발적으로 했던 어떤 플랫폼들이 묶여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과 또 한국, 뭐 일본 이런 규제들이 이제 공시 규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각각에 대한 각 국별 세부적인 뭐 규제 사항들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동향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U라든지 미국 그 주요 국가들을 이제 봤을 때 공시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FI, 그러니까 회계연도 적용 시점이 아니고요. 적용이 되고 나서 이 정보를 공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국가에서 26년부터는 공시를 합니다. 즉 26년 3월이 됐던 6월이 됐던 이렇게 지금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가서 늦어지면 이제 29년까지 그 단계가 완성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우리 대안상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해외에서 이미 규제들이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게 20년도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공시를 하고 나서 국내 공시를 대응하는 게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좀 연습을 하고 해외에서 좀 제대로 된 공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지금 다 26년부터는 우리가 뭔가 정보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태이고요. 보고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일단은 의무입니다. 이제 자발해서 의무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라든지 고객이 있는 곳에서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공시 대상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 연결 공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집단 그리고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그 연결 공시 기준으로 다 공시를 요청을 받고 있는 게 추세다. 이 얘기는 이 ESG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고 채널은 지금 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보고서라든지 별도 보고서 냈는데 이게 법정 공시나 거래소 공시가 좀 섞여 있기는 하고 한국은 아직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보고 시기도 보면 재무제표랑 같이 보고해라. 그러니까 뭐 한 3월이나 4월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고가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시겠다라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이렇다. 왜 이게 너무 늦게 되면은 재무 정보 따로 ESG 정보 따로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의사 결정을 하고 싶겠죠. 근데 재무 정보는 있는데 ESG 정보는 한참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어떤 적시성에서 떨어지고 의사결정에서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항들 보면 국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내의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23년 작년에 이제 발간된 보고서를 카운팅하는 걸 봤을 때 2조 원 이상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70%가 2조 원 이상 기업들이 하고요. 5천 원 미만은 5%밖에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즉 재무제표가 발간된 시점까지 공시하는 비율은 전체 보고서의 1.1%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6월, 7월에 발간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정보의 특성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3월 안으로 또는 4월로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기후공시만 따지면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지속가능성 ESG 정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에서는 그 현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공시의 기준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제 기후공시가 공통적입니다. 어느 이제 국가든 기후공시는 공통인데 그 기후공시의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의 정량 정보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게 있죠. 그 중에 자사의 배출량뿐만 아니고 자사를 벗어나는 배출량들, 그거 이제 스콥3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스콥3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요거를 받느냐 마느냐가 또 이슈이긴 한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예 규정을 주긴 하지만 의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동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항들을 봤을 때 선진국이라든지 미국을 봤을 때 스콥 1, 2는 뭐 많이들 공시를 하고 계신데 스콥 3는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공이 아직은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공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가능은 한데 아직은 좀 충분히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다.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CS-DDD,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서도 그렇고 CSRD에서 그렇고 스콥3는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체계들은 이제 갖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 규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스콥3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공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한국의 지금 상황들을 조금 더 보시면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죠. 1, 2, 3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스콥 1, 2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료로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콥 1, 2가 많을 것 같지만 스콥 3가 훨씬 많습니다. 국내 비중을 보면 스콥 1, 2는 평균적으로 21% 정도고요. 스콥 3 가 한 8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다운스트림 쪽에서 업스트림도 훨씬 많은 배출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스콥3에서 다운스트림 쪽, 업스트림도 이제 겨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운스트림까지 관리할 거냐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스콥3가 훨씬 더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공시 얘기를 하지만 공시에 대한 정보 이용자가 대부분 투자자거나 기업 외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는 조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겁니다. 즉 배출량은 3가 훨씬 많은데 스콥 3를 포함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저감해야 되는지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현황은 스콥 3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기업은 전체 13%밖에 안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늦은데 이거는 이제 MSCI에서 작년에 나온 이제 조사된 자료인데요. 전체도 늦은데 스콥3는 더 늦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스콥3가 많은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스콥3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은 느끼시긴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정보고 관리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국도 결국 여러 이제 유럽의 또는 미국의 규제에 따라서 저희도 공시 규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이 공시 규제 내용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요. 투자자나 기업이나 다양한 뭐 정부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더딥니다. 생각보다 조금 기간도 지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연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면 뭐 확정된다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이게 뭐 확정이 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고민들을 조금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업이나 이제 경제계에서 의견이 있으실 거고요. 투자자 의견도 있으실 거고, 금융에서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랩법을 한 차원에서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가장 이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콥 3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연습이 좀 더딘 부분들은 조금 유예 기간을 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심지어는 뭐 일부는 뭐 자율 공시로 가자, 의무 공시가 아니고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1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후뿐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정보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 정보도 뭐 자율이 됐던 의무가 됐던 이 같이 지금 이 기준 안에서 지금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101호도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 정보들이 이미 정부에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공시 부담이 가중되고 이중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정보에다 공시된 제출되는 정보를 투자자가 받아서 다시 활용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투자자라든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이거를 관리해서 공시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돼서 좀 시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좀 계속 더뎌지기 때문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투자자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빠르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뭐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 연계에서 이 공시 제도와 연계한 방안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국가마다 이 지침들을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최초 이제 EU에서 적용되는 보고서들이 나오는 일정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부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게 될 텐데 EU의 지침, 즉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자체를 각 국가마다 법안으로 이제 자국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승인된 국가가 이게 지금 EU 회원국하고 이제 EEN의 EFTA 국가들 다 포함해서요. 승인된 국가가 15개고요. 아직도 의견 수렴 중인 국가도 있고 초안이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만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7월까지 이게 전부 다 전환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더뎌지고 있어요. 그만큼 EU도 좀 뭐 전환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실정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본 겁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일 수 있는데 이 전환의 현황을 보면은 의견도 수렴하고요. 초안을 발표해서 그것을 이제 기준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요. CSRD 지침보다 더 높은 조기 적용을 한다거나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보고수를 늘린다거나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승인도 안 나고 의견 수렴도 안 되는 국가들도 있고 승인도 된 국가가 있고 뭐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는 대상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도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스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주요 국가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그 유럽 자체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늦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연말 안에는 전부 다 확정돼서 공식 기준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미국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ESG 관련된 공식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US SEC에서 나온 기후 공시 의무화죠. 이게 이제 올해 4월에 이미 그 안들이 나왔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건 때문에 이제 정체돼 있었던 거고요. 공화당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죠. 그래서 기후 공시 얼마나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느냐, 그거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뭐냐,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석유 산업이라는 석탄 산업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법률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이행이 좀 정지되어 있는데 더욱더 조금 불확실성 높다. 제가 여기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여쭤보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있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기후 데이터 책임법,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B 253, SB 261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SEC보다 훨씬 강력한 법입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하냐. 캘리포니아라는 데를 GDP로 따지면요. 전 세계 하나의 국가로 치고요. GDP로 따지면 4위나 5위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앞서거니 뒤서기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캘리포니아에 연동된 국내 자회사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쪽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법은 뭐 연방정부에서 이러저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유심히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고 내용 자체는 SEC 법보다 더 강력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SEC는 스콥 1, 2만 얘기했었죠. 그것도 중요한 경우에만 공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콥 1, 2, 3까지 전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공시 기준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FI 27이죠. FI 27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28년도 FI 28년에는 전체 그 프라임 증권거래소 프라임 섹션의 전체 시총의 74% 정도는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재무제표 일부로 발행할 것인지 뭐 별도로 발행할 것인지 기한을 재무제표로 동시랑 해야 될지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하는 고민들과 거의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점은 거의 27년이냐 28년이냐 이렇게 거의 지금 논의가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지금 이제 ESG라든지 기업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제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공시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한국도 다들 이 공시 규제해 가지고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공시된 정보들 자체는 투자자라든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할 텐데 뭐 당연하시겠지만 이게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온실가스 같은 경우 이미 검증을 받고 있고요.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필요한데 뭐 기후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G 전반에 대해서는 공시가 우리 회계감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감사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전 세계 기업의 25%만 지금 이 검증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작년에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린워싱에 취약한 거죠.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목표를 선언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목표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줄이겠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하지만 실제 이행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는 이렇게 채웠고 관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기준 ISSA 5000이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 기업의 정보들을 검증하고 인증하고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CEO들의 한 80%는 자신들의 정보들이
그린워싱이 전부 다 위반될 수 있다는 실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회계감사인이라든지 일반적인 검증인들이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린워싱 검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온실가스 보고서의 검증뿐만이 아니고 그린워싱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해서 보고서 뒷면에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보에 대한 공시 방안, 시점, 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향후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화두를 좀 던지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남 그룹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우선공시 제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관계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의 공시 제도에 대해서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발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 섹션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ESG 정보 공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컨설팅 회사 그린에토스를 운영하고 계신 이성경 대표님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밖으로 중에 이성경 대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경 대표님은 예전에 대신경제연구소 ESG 센터장, CJ제일제당 팀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에너지공단 ESG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ESG 전문가로 유척되어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네, 그럼 이성경 대표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성경이고요. 제가 사실 제 커리어를 살짝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공시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쓰나요? 저는 이걸 쓰는 사람들 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무정보 공시를 하면은요, 그 그냥 투자자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그 가공해줘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또 포캐스팅을 합니다. 모델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당연히 포캐스팅이 정확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시가 아니어도 기업들이 IR이라는 걸로 통해서 많이 내놓는 기업들의 포캐스팅이 좀 정확해지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더 내놓는 기업들한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무치는 최소한을 줘야 됩니다. 다 이거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의무화해서 위치를 찍어주고요. 각계별전으로 올려놓으시면은 찾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쓰는 사람의 입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공해서 쓰는 일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가서는요, 그거를 공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그 정보를 가지고 만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일도 했고요. 또 이 공시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만큼 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비재무 정보를 찾아서 평가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쓰는 모델은 아직도 안 바꾸셔서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하면서 만들었던 모델을 쓰시나 비공개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시니까. 그 평가라는 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공시를 쓰고 해석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또 이것을 내놓기 위해 대응했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비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뭔지를 논의해야지 남의 거를 막 보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는 논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
네, 물론 이것을 정했을 때 스탠다드는 당연히 글로벌 운용이 상호 운용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말하면 기다렸다가 다 가져오는 게 경쟁력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울러 그렇게 해서 많이 내놓는다고 책임 경영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의무로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 그리고 정말로 책임 경영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의무가 아님에도 뭘 가지고 오고 있는가를 안목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규제만 이만큼 한다고 해서 너무나 좋은 책임 경영이 갈 것인가? 딱 그만치만 하게 될 거고요. 딱 그만큼만 외부에다 또 너무 많은 이제 그런 돈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ESG 공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없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요. 사회 일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보고서 주석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같은 것들도 현재 의무화돼서 자산 총액에 따라 발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에서 이거 21년도에 의무하셨거든요. 네, 지속가능 보고서 내라 그래가지고 발간이 굉장히 확대됐는데요. 자, 거래소에서 숫자가 이제 왼쪽이라면 다 집계를 못 하셨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게 발간을 하고도 뭐 자율공시를 하거나 이렇게 잘 안 모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집계가 덜 되지만, 이게 표준협회에서 내신 건데, 또 공공기관들도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300개 넘게 현재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가 늘었죠. 많이 썼으니까 다들 책임 경영이 엄청나게 올라갔을까요?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 보고서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겼거나, 혹은 바깥에 주셨거나 하면서 한번 집계를 하는 과정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결국 우리의 공시가 어떠해야 되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만 좀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쉬운 얘기 할 겁니다. 제도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보고서를 쓴다. 이 지속가능 보고서는요. 항목을 정해준 적은 없어요. 네, 보고서를 써와라.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중대성 평가를 해서 스스로 너의 경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가져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중 중대성을 과거에 이 시장을 주도했던 뭐 GRI라든가 이런 글로벌 표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 거래소에 올라가고 이런 정보들의 특징은요. 주로 상장을 기준으로 내가 받게 될 재무적인 영향을 저는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부터 내가 받게 되는 영향이라면 이제 이러한 지속 가능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내가 사회로 주는 영향을 좀 생각하도록 해. 여기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상장과 비상장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계속 상장한테만 얘기를 해요. 이중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기로 하는 순간 유럽의 개념이죠. 유럽에 가셔서 공시제도 보시면은요. 상장한 애들만 얘기 안 합니다. 덩치가 큰 애들이 영향이 크니까 덩치의 기준을 자산 총액으로 잡거나 매출로 보거나 혹은 임직원의 숫자로 볼게라는 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이 맞게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여기서 가져왔다, 어떤 거는 저기서 가져왔다 하니까 이 어떤 철학이 없거나 정체성이 불분명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공시의 이슈를 어떤 투자자들만의 몫으로 볼 것인가 혹은 우리의 NDC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또 우리 산업이 가야 할 무역적인 영향은 상장 기업들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상장과 비상장을 떠나 꼭 필요한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우리만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러한 논의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냥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논의와 다른 곳들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많은 기업들이 일단 우리가
완전히 규제가 되기 전에 연성의 형태지만 한번 집계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할 때 목적과 의의가 뭐냐, 이거를 써보시니까 얼마나 뭐를 얻으셨습니까? 제가 사실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왼쪽의 인식. 자, 의무가 될 것 같다.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상 받았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평가 점수에 조금 연연하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관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동안 오래 해왔던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 점수를 마치 이제 우리의 KPI처럼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왼쪽에 돼요. 자, 근데 오른쪽 진정한 발간의 가치가 뭘까? 내 목표를 향해 내가 얼마나 가고 있는가? 네. 내가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각 기업별로 내 목표는 내가 받게 될 거나 앞으로 주게 될 영향을 이런 제도 변화하고 봤을 때 과연 나의 목표는 어떠해야 되고 그것의 이행률이 지금쯤 어디에 와 있나를 사실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과 제도가 바뀝니다. ESG 관련된 무역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올해만 해도 사실 EU가 굉장히 많은 무역 안에 제도들을 넣었는데 시행이 된 게 훨씬 적습니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이거 쓰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가. 사실 오른쪽이 정말 의의가 있어야 되고 이 왼쪽을 가지고서는 최소한 어떤 왼쪽에 어떤 규제를 갖고 그 진정한 책임 경영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간 보고서 쓰는 부서들이요,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이제 유관부서하고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고충. 정말로 되게 많은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제 외부에서 와서 많이 써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제대로 된 평가를 잘 못 받으시니까, 뭐 이런 어워즈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대충 홈페이지 느낌 보면은 이게 정말 권위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는 대충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평가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를 쓰고도 뭐라도 뭘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이거 물론 이제 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다 잘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무조건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좀 읽다 보면 오른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숫자가 어디 있어? 맞췄어? 이런 거는 그냥 규제의 최소한이어야 되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뭘 준비하는 거지가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물 부족 이슈. 우리 지금 탄소 얘기에 갇혀 있지만 물 부족이라든가 물하고 관련된 요새 기상 재난이라고 나는 거 다 이제 폭우죠. 어느 쪽에선 폭우가 나고 어느 쪽에서는 가뭄이 나는 그 이슈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부족한 국가들을 찍어요. 우리는 이제 위험 갖고 오라면 찍어가지고 어디에 내가 무슨 사업장이 있어서 위험이 어떻다. 이렇게 끝나는 것의 책임 경영과 이렇게 물 부족한 지역 중에서 누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고 그런 데다가 이제 사회공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책임 경영을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얼마 투자했는지를 정확하게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는 못하죠. 이건 정말 많이 버는 회사라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경영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쓰거나 하면서 공시자체를 하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네슬레인데요. 이제 결국에 누가 시켜서 하는 걸 떠나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이제 기후 재난이 심해지면서 온실가스 갖고 와, 온실가스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가, 내 비즈니스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원재료의 산지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뭐 조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나눠서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지 않
않더라도 무언가 준비를 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유치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사례라고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 300개 넘게 썼는데 제가 다 보고 제일 좋은 거를 선발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큰 기업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공급망 관련돼서 하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자가평가를 내가 어떻게 하고 몇 개사를 했다. 정확하게 하지 않고 낼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써주라고 해서 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를 했고 샘플링은 몇 개를 했고 해서 실제로 한 얘기들을 썼고요.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나갔고 3자 검증은 어떻게 했다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서 실제 이 회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공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한 거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클릭해서 또 타고 들어가니까 페이지 안에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 이제 협력사들이 자주 위반하고 있는지 아젠다를 쓰시고 어떻게 개선해서 뭐가 좀 개선됐다라는 걸 썼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표를 막 가져와서를 떠나 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해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을 하셨겠죠. 이렇게만 해서 안 되고 진단해주고 도와줘야겠구나.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공시를 하셨으니까 제가 본 거고요. 굉장히 잘된 사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CSR이긴 한데요. 사회공헌도 방식이 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옛날에 그냥 일단 돈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계속 저랑 뭘 하거나 그런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되게 창의적인 게 우리 국민들 되게 우리 한국인들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그 창의성을 좀 발휘해 보시죠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이런 로보틱스 기술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 장애인분들을 그냥 뭐 돈 갖다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술을 이분들하고 이제 장착하면서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좀 쌓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동 서비스를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직접 서비스 해주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칭찬해드리면서 제가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좋은 활동들을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네가 다 해라는 의무로 주는 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로 가져오면서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어떤 화두가 돼서 스스로 공시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내놓고 평가받게 해야 하는데, 평가받고 제대로 가는 어떤 인센티브 구조 없이 아까 왼쪽에 있었던 의무만 마구 높인다가 정말로 효율적일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너무 큰 기업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유한양행 사실 이제 이미지도 요새 주가도 좋죠. 이 기업은 또 이제 기술도 되게 좋으셨는데 요거 이제 폐암 치료제 렉라자 하시면서 무상 공급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 약간의 테스트성도 있겠지만 신약이 처음에 이제 어떤 과정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비싼 약을 부담을 덜어서 무료로 주시면서 또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응을 해보면서 또 이제 그 효과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보고서 안에 담겨 있어서 좋은 사례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콜마홀딩스 이제 콜마그룹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인데 생각보다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이제 최근에 가족 친화 정책을 굉장히 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팀이 또 생겼습니다. 출산 장려 팀으로. 그래서 이런 팀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이제 출산할 때마다 뭐 100마디 말보다 일단 또 이렇게 셋째 이상의 뭐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이제 무조건 한 달 이상 이제 쉬어라 이런 것들. 네, 되게 좋은 정책인데요. 돈이 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든 게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것이 우리 조직에 들어가서 좋은 문화가 되고 또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올라가서 결국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조금 더 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비용에 불과하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남는다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좋은 사례들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본대에 불과하지 사실은 우리의 그 300개 안에서 온실가스가 뭐예요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좋은 활동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사례의 발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의 공시제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경영이 커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례가 발굴이 돼서 화두가 되고 또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외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데 중에가 이제 구글인데요. 자, 여기 미국은 이런 보고서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 중에 이제 탑 기업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는 데가 구글인데요. 멋있더라고요. 구글의 보고서 목차에서 제가 빨간 거 쓴 거, 우리 기업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앰비션이 먼저 나옵니다. 앰비션과 그리고 어프로치가 나옵니다. 즉 내가 이 아젠다를 어떻게 바라본다. 누가 안정해 줍니다. 나는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의 비전이나 앰비션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는 이런 접근 방법을 갈 거야. 너무 멋있어요. 읽어보면. 근데 우리 사실 인덱스처럼 써놓은 거 많아요. 뭐는 뭐다. 뭐 공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 엄청 친절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어떤 경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는 아니고요. 의무 대응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져오려면은요, 뭘 느꼈냐면요, 이건 밑에 실무자가 못합니다. 이러한 앰비션과 어프로치를 당당하게 앞에 낼 수 있다는 거는요, 경영진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경영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글의 앰비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우리 제품과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구글의 앰비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못하는데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플랫폼을 내가 그래서 이 앰비션 안에서 실제로 봤더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고 있어. 자기가 플랫폼에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플랫폼이 다음 서비스를 줄게 하고 어프로치들이 나오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그러면 한 3명 주고 야, 바깥에 누구 써가지고 돈 받아서 해라고 나올 수 있는 보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지만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직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일단은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저니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여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 여정이 길죠. 이 지속 가능성을 향한 여정은 긴데요. 단기의 성과가 그렇게 팍팍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스러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도가 나오면 대응한다는데 나는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못 바꾼다. 그러니 다른 어떤 주체들이 같이 바꿀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다른 애들이 내가 느낀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백서도 만들고요. 툴도 만들어서 막 줘요. 마이크로소프트들도 자기 툴 만들어서 막 뿌립니다. 자, 너도 이런 거를 내가 돈 줬는데 나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써서 좀 해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빠르고 이제 광범위한 변혁,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자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건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비즈니스가 이 안에 있을 때 최고로 이런 변화가 났을 때 내가 최고의 위치로 가도록 내 비즈니스를 정비하는 게 기회입니다. 그냥 제도를 보고 기회가 있나? 뭐 위험이 있나?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촘촘한 의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가이드와 이것을 따랐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의 비전,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인데요. 이거 일단 모양새도 좋지만 그 구성이 저희 보고서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역량이 없어서 아니죠. 접근하는 방식, 이것을 바라보고 이 기업 안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배치를 했다든가 이런 조직, 예, 그런 것들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가셔서 보시면 그냥 의무사항 딱딱딱딱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남이 말해준 그런 기준에 되게 신경 안 씁니다, 미국 기업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글로벌리 기준을 맞춰서 누가 날 볼 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상이나 이런 뭐 중견이 이런 것들이 100마디 말보다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봐서요. 얼마 전에 이제 상에서 이런 거 하셨는데 이제 별로 이렇게 전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좀 얘기해달라 하셨는데 노동인권 관련 이제 우수 사례. 꼭 이것만 있을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히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좀 오시잖아요. 각 정책 목적하고 온라인이 돼야지 왜 자꾸 투자자만 나옵니까? 이 ESG 지금 정부가 나오고 규제가 나오는 건요. 투자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NDC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겪게 될 뭐 분열이라든가 이러한 이슈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과 온라인돼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요. 좋은 사례를 발굴한 기업에서 애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애쓴 기업들이 정당하게 어떤 그 노력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책임 경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 경영 혹은 책임 경영 그리고 공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요. 자꾸 오른쪽으로 가세요. 재무와 회계 이슈로. 재무와 회계는 저는 뒷받침하는 지원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왼쪽 오른쪽에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 전략도 했고요. 재무실에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 이슈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관점으로 가려면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데서 나의 포지션인가 내 전략이 어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한 활동을 공시할 때 기준을 맞추려고 어느 정도 같은 얘기를 좀 써와라는 게 오른쪽이지 왼쪽이 사라지고 오른쪽의 이슈가 돼서 이것만 내놓는 방식으로 갖고 오고 바깥에 가서 검증받고 뭐 하고 라는 게 결국에 지속가능 경영을 올릴까라는 부분에서 밸런스가 필요하다. 오른쪽이 너무 화두가 되기보다 왼쪽에 대한 어떤 시각을 잡고 오른쪽이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데 이러한 논의가 과연 이루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기업이나 또 이제 많은 그 부서나 회사 안에서나 각각의 또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좋은 사례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경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와 책임 경영을 주제로 최근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 섹션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생소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과 한국 NCP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종 발표는 한국 NCP 위원이신 장신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장신영 변호사님께 대해서 잠깐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률사무소 성희의 변호사를 맡고 계시고요. 2020년부터 한국 NCP 민간위원으로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직접 조정 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장지영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NCP 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과 한국 NCP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청 긴 제목인데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이 됐고요. 다국적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진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OECD가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그 부속 문서로서 다국적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권고 사항으로 기업 활동의 모범 관행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까지 총 6회 개정이 되었는데요. 1991년도에는 환경 챕터가 추가되었고, 2000년도에는 소비자 보호 챕터가 추가되었고, NCP 절차 파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인권 챕터가 추가되었고,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이드라인과 NCP의 명칭에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 영문 표지를 보시면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라고 해서 이 단어가 가이드라인에도 붙었고요. NCP에도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주요 개정 내용이고, 실사의 기대 수준이 강화되고 권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사 많이 요즘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 실사의 과정은 기업 책임 경영을 기업 정책 및 관리 체계에 내재화를 하고,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식별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부정적 영향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중지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작업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행 및 결과를 추적한 후 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소통하고, 구제를 제공하고 구제를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EU 주요국에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이 부분도 많이 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공급망 내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 방지 방법을 공개해라, 이런 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실사에 대해 이런 공급망 이런 성명서 제출, 실사 보고 의무화, 위험 예방 완화를 위한 기업 실사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제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 실사의 개념은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 지침 및 부분별 지침은 기업이 이런 운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사 단계를 제시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도 각종 출간물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활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NCP라고 하시면 다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컨택 포인트라고 하면 또 모르세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이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나라는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고, 이 국내 연락 사무소를 만들거든요. 이 만든 국내 연락 사무소를 줄여서 NCP라고 말을 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거에 보면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단어까지 뒤에 붙어서 있는 건데요. 기업 책임 경영 국내 연락 사무소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국내 연락 사무소가 하는 이 책임이 첫 번째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그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둘째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락을 아까 했다고 하고, 그 유범민 정책관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요약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전 세계 수락국이 51개국이 있고 38개 OECD 회원국 외에도 13개 그 비회원국도 수락을 해서 총 51개국이 되고 있어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호주, 뉴질랜드 다양한 나라에서 이 수락을 하고 NC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써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NCP 역할을 소개를 하면, 첫째로 가이드라인 및 OECD 실사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자국어,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를 하고 가이드라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한다거나 각종 홍보,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알려드리고요. 이의 신청이 접수됐을 때 이를 처리를 하는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주선하면서 각종 그 양쪽의 입장이 나오고, 신청서와 답변서 이런 서면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같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사건 처리 결과를 공표를 합니다. KNCP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홈페이지에 사건 처리의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평가를 한 서류, 그다음에 최종 평가한 서류, 그다음에 후속 조치한 서류까지 해서 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NCP와 이의 신청 사건을 조율을 하고 동료 평가 등에 협력을 하며 한국 NCP 활동에 대해서 OECD에 보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지금 나와 계신 투자정책관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NCP의 위원회는 민관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부위원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2분,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환경부의 국제협력과장이 당연직으로 정부위원으로 4인이 계시고요. 민관위원으로는 변호사 2분과 교수님 2분이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한국 NCP 위원회가 있고 NCP 사무국이 있는데요. 한국 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두고 있느냐? 이의 신청 사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건이 2002년부터 쭉 보면 1건, 2건씩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총 33건, 최근 5년간은 10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인을 통계낸 것을 보면 노동조합이 17건, NGO가 1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이런 좁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해가 있다라는 개인이나 단체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제3자 의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 책임 경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NGO 같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국 구분을 보시면 한국도 55%지만 외국도 상당하지요. 그리고 외국을 쭉 보시면 되게 다양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댐 만드는 과정에서 댐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전자투표 같은 그런 거를 수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이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한국 GM이라는 데서 완성차는 아니고 차의 일부를 만들어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그 수출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그 완성차를 만들었는데 차대 번호가 2개가 찍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이 차대 번호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냐 이러면서 유효하지 않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 NCP에 제기하기도 하고, 사건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 사건의 절차도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이 접수된 것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보완을 요청을 하고 보완이 됐으면 이걸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 NCP와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따지는데요. 우리나라에만 관련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가 담당 NCP가 돼서 절차를 처리하면 되고, 해외 NCP와 관련이 돼 있으면 담당 NCP와 보조 NCP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 이걸 처리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먼저 신청서가 들어와서 어떤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기당한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의견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서면이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의견 교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1차 평가는 6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이 해당 쟁점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나 없나 이거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라고 되게 되면 절차를 종결하고 1차 평가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공개를 합니다. 1차 평가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양쪽에 요 서면이 있었잖아요. 서면도 있고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도 하고 거기 초안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초안을 공람해서 의견도 받고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공개를 합니다. 그 1차 평가를 해가지고 절차를 종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절차 종결하고 1차 평가서를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절차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당사자 간 쟁점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그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사건별로 쟁점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3인에서 5인 정도를 구성해서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양 당사자를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쪽 당사자만 먼저 만나고 저쪽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1년 이내까지 이거를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을 그래서 1년 이내까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선을 통해서 이 확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고요.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NCP에서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최종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최종 성명서에 정한 기일을 어느 정도 주거든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고, 합의 내용이나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까지 검토를 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후속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접수 단계를 보시면 이 양식도 KNCP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를 적고,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이나 내용, 그리고 입증 자료 등을 같이 자세하게 기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무슨 투표기? 뭐 이런 거, 투표 서출하니까 이거 문제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대로 어느 가이드라인에 위반했다 이런 주장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뭐 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이런 관련 조항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쓰시면서 주장을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판단을 할 때 더 좋겠죠. 아까 다른 해외와도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곳에 NCP도 있고 우리나라 NCP도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담당 NCP와 보조 NCP를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 NCP, 보조 NCP 요거를 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요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영문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차 평가 부분에 초안 작성을 할 때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당사자의 신원 및 이해관계, 중대 및 입증 여부, 가이드라인 범위 포함 여부, 기업 활동의 연관성, 병행 절차의 NCP 제한 여부, 가이드라인 효과성 제고 여부 요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실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초안 같은 거 만들 때 공람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CP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게시합니다. 이거는 접수 완료하고 나면 90일 이내에 1차 평가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1차 평가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는 조정 계획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 할 수 있을지 작성을 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 주선 및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코닝 정밀 소재 사건이었고 여기는 그 노동조합의 면제 시간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교착 상태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를 달성한 사례이고 자율적 합의를 도달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노동조합한테 사무실 주고 면제 시간 주고 활동하는 것 관련한 것들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이었습니다. 최종 평가 단계인데요.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하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미합의한 사항, 권고사항 등을 다 평가해가지고 그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접수된 날짜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던 과정을 다 적습니다. 양 당사자의 입장, 한국 NCP의 1차 평가, 주선의 결과, 당사자에 대한 권고사항, NCP 절차 참여 여부 등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공표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성명서를 발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도 배포를 합니다. 이런 최종 성명서는 한국 NCP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초안 공람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것도 다 당사자들한테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 NCP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내용을 수정하고 그래서 공포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절차에 들어오셨다 했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권고사항이 있는데 합의를 도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NCP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사항을 두는데요.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실사 과정에 이런 지침들이 실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뭐 최근 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관련한 이런 프로젝트 이행 과정이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해라. 이런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저거 원래 있던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걸 빠져나가요. 이 절차에 참여하시는 것이 혹시나 뭐 기업이
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게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절차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절차에 참여해서 입장,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은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설명도 하고 입장이 이렇고 어떤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요거를 받아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들어오셨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피신청인한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양쪽에 한테 자료 주선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지 한쪽에 특히 뭐 기업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계속 양보하세요. 이러진 않고요. 그리고 들어왔다가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제한하거나 나가지 마세요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성명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감사한다라는 말도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나오셨을 때 그 적극적으로 입장이나 잘못된 부분은 그 고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및 한국 NCP에 관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한국 NCP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밖에 계신 분들은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패널 토의 시간입니다. 패널 토의의 주제는 기업 책임 경영 민관 협력 방안으로 업계에서 ESG 및 공시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준선 명예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간단히 최준선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상법, 회사법, 해양법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도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앞서 발표하셨던 법무법인 화우의 김정난 그룹장님하고 또한 한국 NCP 위원이신 장희정 변호사님을 패널 토의 토론자로 다시 모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토의에 나오신 한국거래소 ESG 지원팀장이신 박준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면 박준영 팀장님은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전략기획부 등에서 근무하셨으며 지난해부터 ESG 지원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위은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면 위은실 수석연구원님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좌장이신 최준선 교수님께 오늘 패널 토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업계와 그 국회가 연합해서 만든 KESG 얼라이언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ESG 관련 토론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ESG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기업 책임 경영의 중요성과 또 주요 이슈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지혜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오늘 상당히 유익한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패널 4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2분은 앞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20분씩 있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고 뭐 순수하게 토론하기 위하여 오신 2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린 다음에 이제 보충해서 아까 발표하신 김정남 그룹장님하고 그 장진영 변호사님 같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준영 팀장님께서 오늘 들으신 소감과 또 중요한 제언 같은 게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거래소 ESG 지원팀장 박준영입니다. 먼저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대한상사 중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서 주제 발표와 주제 발표 분들 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 올 때마다 ESG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걸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좀 주로 다뤄졌지만 아무래도 이 ESG 공시가 기업의 책임 경영과 관련해서도 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ESG 공시와 관련해서 뭐 크게 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그 ESG 공시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이제 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하는 바는 ESG 공시 관련해서 하루빨리 좀 정책이 결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모두 좀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관련 세미나나 포럼에 참석해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기업분들은 그 기업대로 얘기를 하시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또 투자자분들대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개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는 뭐 장소적이나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이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논의 채널이 물론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정부나 민간 합동으로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ESG 공시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서 통합적인 논의를 해야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ESG 공시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파편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균형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회계기준원 산하의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KSSB에서 거기가 이제 ESG 공시 기준 관련된 뭐 전담 기구다 보니까 공시 기준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KSSB 기준에 있어서 뭐 연결 기준 공시라든지 또 뭐 스콥 3 공시라든지 뭐 그 아까 저희 김정남 그룹장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1015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쟁점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좀 기업들은 이제 계속 힘들어서 이제 하기 어렵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은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꼭 필요한 공시니까 하루빨리 공시하자 이런 의견이 역시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공시 기준 스콥3나 뭐 이런 연결 기준이나 이런 공시에 대해서도 그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제도들, 이를테면 그 기준을 언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시하게 할 거냐, 그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을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어떤 소송 부담을 법적으로 어떻게 면책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면책 조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거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좀 합치점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이제 합치점을 찾고 균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좀 우리 ESG 공시의 어떤 골든타임이 있다면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합치점을 찾아도 이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고 실기하면 그런 합의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골든타임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뭐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이제 원대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지만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는 이 ESG 공시의 골든 타임은 이 현재 그 ESG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규제 흐름, 그 다음에 ESG 투자 그런 규제와 투자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 부분이 골든타임 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유럽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하지만 유럽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지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유럽 공급망 실사가 27년부터 시작되고 더더욱이 그 CSRD 유럽 ESG 공시가 29년부터는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지금 어디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한 70개 상장 기업이 29년부터는 유럽에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70개 기업이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럽 ESG 공시도 연결 기준 공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연결 기준 공시를 한다면 70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종속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유럽은 이게 중대성도 이중 중대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시 주제도 기후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이성경 대표님 발표에서도 여러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유럽에서 공시하면 그것도 기업들 스스로 그냥 준비 각자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규제나 투자 흐름에 대응해서 잘 대응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연결 공시를 하려면 이제 모기업이 자회사한테 혹은 협력사한테 특정 정보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요구 권한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법적인 정보 요구 권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법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 이제 인증 부분도 김정남 그룹장님 발표에도 나왔었는데 그 인증도 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증을 해외 규제기관이나 다른 투자자들도 그 인증 결과를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 인증의 퀄리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인증 우리나라에서 인증받는 것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다 지켜서 나온 그런 인증일 때 그 인증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의 하나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상장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뭐 종속기업 이런 여러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게 하려면 그런 기업들의 동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공시 의무나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제때 갖춰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찾는 것이 이 골든타임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뭐 기업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준비하는 기간까지 기다려서 공시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이 언제인지를 일단은 찾고 그
시점까지 기업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거래소가 이제 정부 당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공시 기준이나 제도 관련된 그런 회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금융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포인트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거래소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준영 ESG 지원팀장님은 역시 그 기업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대략 한 3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한 그 통합 플랫폼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이성경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했지만 우리 다 처음 듣는 얘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합 플랫폼에 좀 올라와 있으면 다들 서로 비교도 해보고 우리도 좀 따라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공시의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인가 이거는 아까 김정남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이제 인정제도의 개선, 그건 다들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위원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위은실입니다. 저는 올해 그 ISSB의 그 전환 이행 그룹이라고 올해 회의를 한 3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행 그룹이 뭐냐면요. ISSB 기준에 대해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했을 때 뭐 이 기준서를 해석하는데 또는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질의사항들을 좀 ISSB에 보내면 그 사항들을 모아서 그러면 그 사항들이 이제 각 그 TIG, 그러니까 전환 이행 그룹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국가의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그거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하고 이렇게 공시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 참여했는데 가서 논의를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기준서에 뭐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대한 뭐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의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럼 기업의 활동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환경법규 이제 우리 관할권에 있는 법규를 따르고 있고 이제 기준서에는 그러니까 GHG 프로토콜 또는 관할권 법규라고 따르고 있는데 그럼 상세한 뭐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뭐 GWP라는 온실가스 뭐 그 지수에 대해서 최신값을 써야 되냐, 최신값을 쓰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않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좀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논의를 최근에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간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공시 기준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회의에 가게 되면 너무 구체적인 이행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간극이 좀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 저도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늦췄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편으로 그 회의에 가면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갔다고? 우리 기업은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감정이 다 들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공시가 조금 확정이 되고 이러면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다행인 건, 글로벌 기업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같이 발 맞춰서 하면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 대선 결과로 인해서 막 계속
제가 오늘 이제 회사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다 미 대선에 따른 그 영향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통상 부서뿐만 아니라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부서가 다 미 대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특히 ESG에 대해서는 혹시나 너무 막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되게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딱 미 대선 결과를 딱 보고 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조금 잘 됐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갔으면 좀 이게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 관련 공시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후 관련해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기회 요인 측면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조금이라도 기간을 벌어서 우리가 공시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공시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공시를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관심을 기업들이 계속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산업부도 그러시고 다 대한상의도 그러시고 다 이 조금의 우리 번시기를 가지고 조금 역량을 제고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도 많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되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기업 책임 경영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사실 OECD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약간 뭐 책임 경영의 101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업들이 활용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새는 ISSB도 그렇고 CDP도 그렇고 유럽의 ESRS도 그렇고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상호 운영성에 대한 보고서를 다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준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 ISSB에 아까 CS DDD에서 뭐 반영된 부분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의 그 지속 가능성 영역 ESG 정책을 저희가 발간하고 개정할 때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예시들을 좀 주시면 기업들이 조금 더 탄탄한 책임 경영을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기업 생물 다양성도 반영하고 있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영 관련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공을 해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역시 위원실 연구원께서도 공시 문제를 또 거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약간 그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제 증가됐다라고 아까 김정남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ESG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좀 이제 지금 위원실 연구원님 말씀은 조금 공시가 아직도 불투명한 것 같다. 뭐 아까도 이제 김정남 그룹장님 말씀이 우리 한국은 보니까 되게 좀 뭔가 전부 다 미정이더라고요. 미정이 많더라고요. 스코프 3도 뭐 미정이고 또 뭐 101호 그것도 좀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뭐 여성 고용 인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고용의 뭐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ESG하고 상관도 없어 보이는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확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였고, 이제 두 번째로 OECD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료 발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많이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뭐 노동, 환경, 뭐 소비자 보호 이런데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해를 미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상당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 토론자 두 분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3시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더 여유를 두도록 하고 이제 이 두 분 말씀에 대한 보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 NCP 위원으로서 그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류냐면 한국에 있는 그 사건의 경우는 보통 다국적 기업인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인데 내부에서 그 노동조합이 생기고 또는 그 노동 관련한 것들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고 관련 뭐 소송도 가고 관련 관청에 가기도 하고 이러다가 들어온 건들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는 이것도 저희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코리아라는 그 회사들이 제대로 된 결정권을 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사는 다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리전이나 이런 데 다 보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보다는 자율적인 재량 부분이 적고 그다음에 책임 부분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 그 본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 가이드라인도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은 그 수출로 먹고 사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뭐 보조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붕괴돼서 문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개발 행위나 뭐 농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현지인들이 본인들의 터전을 잃게 되거나 또는 그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나라 말로 제대로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뭐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4년 하반기 기업 책임 경영 민관 합동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